그 당시엔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네. 공부할 때나 이때는 다 이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어디 수업이 좋더라라는 강의 평가가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서비스들이 생겼지만 그 당시엔 아름아름만 있었었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잘 순도 높은 정보들을 모아서 네. 이거를 전국 학생들한테 공개하면은 서울대 다니는 학생은 고려대학교 학생한테 그 정보가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페이스북 페이지들을 학교별로 다 하나씩 만들었어요. 아, 페이스북을 만드셨구나, 네, 페이지를. 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지만 페이스북 네. 페이지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서 네. 그 학교의 강의 평가를 처음에 네이버 카페로 시작했거든요. 네.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업로드 해주면 구글 폼 같은 걸로 받아서 업로드 해주면은 네. 초코에몽을 하나씩 줬어요. 초코 해몽을 줬다고요? 아,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돈이 없으니까. 아, 그 당시에 강의 평가를 써주면 네. 우리 카페에 와서 페이지를 운영해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을 모은 다음에 페이지들을 운영하는 거는 네.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었고 네. 그 다음에 페이지들에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네이버 카페로 링크를 연결해서 올 수 있게 한 다음에 네. 그 네이버 카페에 처음에 강의 평가나 기출문제 업로드 해주면은 초코에몽을 주겠다. 초코에몽을 주겠다. 라고 해서 50개 정도 강의 평가를 이제 학교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등업 신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등업 신청을 하려면은 네. 어떤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본인의 게시물을 적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초코에몽으로 확보한 강의 평가를 인질로 삼아서 이 강의 평가나 기출 문제를 보고 싶으면은 너도 게시글을 올려서 강의 평가 게시글을 올려서 등업을 해서 나머지들을 봐라라고 하면서 이 인질들로 더 많은 인질을 모으고 이걸로 학교별로 강의 평가가 100개, 200개 쌓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입소문이 나면서 쭉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 돈이 있었나요? 돈 없었죠. 그때 사기당해가지고 네. 신한은행 카드론 700만 원 이자율 16%짜리 내면서 아, 700만 원 카드론 받으셨어요? 네, 카드론 받아가지고 아, 그- 이거는 그냥 깡다구로 한 거네요, 이거는. 그건 깡다구로 네, 한 거죠. 알바해서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긁어서. 맞아요. 와, 그거는 이제 그럼 페이지를 학교별로 운영한다 그랬을 때 창업했잖아요. 네. 혼자잖아요. 근데 컨텐츠는 어떻게 만든? 하루 종일 그냥 컨텐츠만 만든 거예요? 컨텐츠는 그 초코에몽으로 확보한 강의 평가들을 네. 그 학교 페이지에 올리면은 그리고 그 학교 타겟해서 아, 초코에몽. 그럼 초코에몽이랑 강의 평가랑 바꾼다는 건 어떻게 알렸어요, 그 학생들한테? 그 당시에 2015년에 페이스북에서 1km 타겟 마케팅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이었는데 네. 그 시기부터 뭐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라고 하면은 춘천에 대학생들 타겟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되게 순도 높은 강의 평가들을 마케팅비 5,000원만 돌려도 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강원대 학생들일 거니까 그 학생들을 모을 수 있었었고 네. 처음엔 그쪽에 돈을 조금 썼어요. 근데 네.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들 2개, 3개로만 시작했으니까 네.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맨 처음 시작했던 학교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라는 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대. 네, 조대. 근데 그 학교에서 우리가 운영한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 유저들이 3,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재학생이 한 5,000명, 6,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공하는 강의 평가나 기출 문제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모아줌으로써 가치가 생긴다는 거를 좀 증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유저들을 모았고 근데 이게 엄청난 노가다예요. 지금은 뭐 클로드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알바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그 강의평가 초코에몽으로 받은 거를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옮겨내는 거를 하루에 막 2,000개씩 3,000개씩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거의 초코에몽 큰 손이었네. 와, 씨, 에몽코인. 네. 이게 그 강의 평가가 또 올리면은 예를 들어 뭐 경영학 원론인데 어떤 교수님의 평이 좋으면은 그 게시글에다가 유저들이 이거 같이 듣자고 태그하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바이럴 시키는 그 엔진이 되게 강했었었고 왜냐면은 애초에 같이 듣는 수업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창업한 지 한 달, 2달 만에 금방 그 월 사용자가 3만 명, 4만 명, 그러면서 학교 늘리면서 5만 명,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까지 빠르게 늘었고요. 아직도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 핸드폰 안에 85개 운영하던 게 아직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페이스북이 쇠퇴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타겟으로 너네 강의 평가 올려주면 초코에몽 드려요를 해가지고 맞아요. 컨텐츠를 수급을 해가지고 네. 그
그거를 페이지에다 올려서 또 다시 재생산시키고 영양시키고. 그 거기에서도 또 초코해몽 이벤트 해가지고 또 데려오고 맞아요. 또 재생산하고 또 초코해몽하고 초코해몽 그걸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만 초코해몽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 해요. 데이터를 보려면 내 강의 평가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아, 등업을 해야 되니까. 등업을 해야 되니까. 네. 와, 대박이다. 와. 그래서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당근마켓 초기랑도 똑같아요. 어떤 네. 지역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네. 중고거래 게시물을 올려야 되고 네. 그걸 하려면은 당근은 초기에 막 파리바게트 쿠폰이랑 이런 거 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초코해몽이랑 그 종류만 다른 거지 본질적으로 네.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근 팀이랑 초기 팀이랑 교류하면서 그런 팁들을 많이 주고받았죠. 저는 당근마켓 처음에 망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뭐 살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중고나라 앱이 없던 때였어요. 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 마켓에다가 중고나라를 쳤어요. 네. 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나라를 쳤는데 당근마켓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나라 짝퉁 같은 거네. 그래서 깔아서 들어가 봤어요. 네. 물건이 없어. 네, 거래도 안 되고. 아무 거래도 없고 그래서 아유 이거 완전 그거네. 사기네. 사기네. 사기 앱이네. 그래서 제가 그 당근마켓에 대한 기억이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당근마켓이 떠도 안 보다가 어떤 훗날에 네. 들어갔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와. 그게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간 무서운 점이죠. 처음에는 되게 작아 보이고 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규모를 얻는 순간 그 바이럴 엔진이 돌면서 유저들을 네. 빨아들이고 또 그게 한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네. 여러 지역에서 생기면은 그게 전국 단위의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그 당시에 모델 캠퍼스도 비슷했어요. 그 한 대학교에서 했을 때는 그냥 대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서비스를 보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니까 네. 학생들에게 광고하고 싶은 회사들 네. 많거든요. 네. 근데 제일 객단가가 높은 곳이 교정하는 곳, 치과, 스마일 라식 이런 라식 라섹하는 안과들. 졸업생들을 많이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20살 언저리 때 그 교정이나 예. 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에 광고를 하면은 객단가가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병원 마케터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 제가 침투해서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 우리는 대학생들 뭐 몇만 명이 보는 서비스인데 네. 혹시 이런 거는 광고주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사실 치과나 안과가 우리 타겟인 거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만나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과나 치과를 가서 영업하면은 그 영업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죠. 그때 제 느낌은 어찌 보면 좀 순수하게 보이는 수만 명의 커뮤니티 운영자의 포지셔닝으로 가서 네. 마케터들이 달라붙게 만들고 그들 사이에 비딩을 받으면서 제일 높은 광고 단가와 또 좋은 교정 상품. 딴 데선 500만 원에 하는데 우리는 300만 원에 해줄게라는 곳들이랑 계약해서 그걸로 이제 저희 서비스에 들어온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면서 매출을 많이 냈죠.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카페에 사람을 모은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등업 시스템도 있고 뭐 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중고나라 얘기도 했지만 많은 이 네이버 카페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자생적인 비즈니스로 넘어오기가 뭐 앱이라든지 자사 홈페이지라든지 여기로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럼 모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MAU나 이런 거를 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을 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냈나요? 아니면 카페 상태에서 매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네이버 카페 운영을 하다가 몇만 명의 유저가 생기고 이제 모델 캠퍼스 서비스를 만들면서 개발자도 고용하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유저들을 그쪽으로 이제 이관시키는데 기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냥 네이버 카페 쓰면은 네이버 아이디 써서 회원 가입도 안 해도 되고 그걸로 이제 유저들 모으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쉬웠는데 우리가 사실은 괜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지금 돌이켜보면 들어요. 그 안에서 사실 광고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네이버 카페로 했었어도 더 충분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스타트업 병 같은 게 걸렸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있었고 물론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역 인증이 있고 또 채팅이 필요하고 이런 뭐 토스 같은 경우에는 간편 송금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자체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했었던 그런 낮은 단계의 사업은 사실은 네이버 카페로 했었으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쉬웠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 인프라를 썼으면. 네, 그 인프라를 썼으면. 왜냐면 아직도 어제도 엊그제도 등업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서비스가 네이버 카페는 무한하게 돌아가니까. 네.
아, 네이버 엄청난 회사네. 아니, 네이버 지금 작살나 있거든요. 작살냈죠. 아니, 네이버는 카페에다가 사업 전환하기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 그럼 네이버에서 맞아요. 딱 봐가지고 얘네 수익 구조 괜찮으면 사업으로 바꿔주고 지분도 좀 사고 딱 봐서 괜찮으면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네이버가 지금 그 카페 기반의 사업을 하는데 월부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월부는 근데 거기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도 이제 과연 그게 베스트한 전략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카페를 계속 키우고 그래도 되는데. 그게 결국 월부 입장이든 모두의 캠퍼스 입장이든 유저들을 전환시켜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전환 난이도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네이버 카페든 아니면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더 그냥 카카오톡 알림톡이든 그런 거는 그냥 동의 한 번 아니면은 그냥 네이버로 로그인 한 번이면은 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뭐 핸드폰 인증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 가입했는데 화면에 또 UX나 UI는 다 유저 입장에서 다시 학습해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그래도 본인만의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저희도 그때 그랬었고. 그 본인만의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제는 그 사업을 엑시트를 하고 어떤 투자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곳이 카페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자체 서비스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더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너무 잘 키우고 있고 네이버 트래픽도 잘 먹고 있어요. 그럼 너네 자사몰 무조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돼.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카페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너네가 카페랑 유사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너네가 직접 만들어야 돼.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더 성장을 너네가 여기서 뭐 몇만 명 될 때까지는 그냥 만들지 마. 근데 이게 커질수록 전환하는 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맞아요. 그건 언젠가는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근데 예를 들어 목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유니콘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정말 수천억짜리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벗어나야죠. 사실은 그래서 야놀자나 무신사 같은 회사들도 처음에 그 자체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했는데 벗어나는데 성공했잖아요. 근데 월에 뭐 한 1억, 2억, 3억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네이버 카페로도 충분히 난이도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되지 않으면서 월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면서 그렇게 막대한 노력을 들이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최적의 선택, 그래도 작을 때부터 그러면 카페를 안 이용하면 성장은 아무래도 더 느렸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처음부터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맞아요. 최적의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적의 선택은 좀 지나고 봤을 때는. 그 초기 유저 베이스를 모으는 데는 당연히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다양한 인프라들을 사용해서 유저들 뭐 카페24든 이런 거 모으는 게 이제 중요하고 왜냐면 그걸 해야 쉽게 획득이 되니까 거기서 근데 사업 모델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팔리는지 광고로 매칭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검증되고 우리는 다음 단계 그 진짜 큰 회사로 나가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끝나면 그때 이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캐시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전환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냥 사람들 개인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죠. 네이버 카페나. 근데 사업을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키우려면은 왜냐면은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처음에는 네이버로만 유입이 이루어져도 이후에는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데로도 다 유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 다양한 뭐 인플루언서든 하려면은 나중에는 이제 벗어나야죠. 아니 그래가지고 콘텐츠가 만드는 플라이휠이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이제 한 달에 그 광고 수입도 카페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비딩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넘기는 시도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여기는. 넘기는 것도 사실 성공을 했고. 아, 그래서 넘기도 아까, 성공했구나. 네, 아까 30만 명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 네. 이 서비스였어요. 이 카페는 초기에만 기여를 한 거고. 넘기는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25살, 뭐 26살 이때였는데 월에 그 정도 매출이 생기고 직원도 두세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깨가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죠. 막 뭐 주변에 뭐 의사 친구들, 변호사 친구들 그런 거 왜 하냐. 그때 몇 년도예요? 그때가 이제 2017년? 아, 2017년. 힘들게 공부해서 왜 그 하냐, 이때면은 이제. 그거 페이스북에 명언 갈겨야 되는데. 혹시 명언 쓰셨나요? 아니, 명언 안 아, 명언 안 쓰셨어요? 아, 아깝다. 명언을 썼으면 지금 바로 찾아보라 그래서 내가 그거 올리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 그거 원래 그거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트위터 하셨습니까? 아, 안 하셨구나. 아, 아쉽다. 이거 원래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되게 원래 써야 되거든요. 스레드를 쓰던 뭐 하던. 그때 스레드 없었으니까. 와, 근데 그거 안 하셨구나. 네. 그러면 그때 2017년에 거기서 그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프라이머에 대한 책을 볼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온 거는 사실 네. 프라이머 투자를 받고 받은 나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머 그 파트너들의 주 역할이 네. 그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여러 번 성공하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지금은 혼자 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이러한 광고 모델은 어떻게 해라, 사업 성장은 어떻게 해라 이러한 제안을 많이 주셨었고 네. 그걸 받으면서 프라이머 합격 당시에는 매출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아, 그러면서 진짜요? 매출이 한 금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매출이 월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 상태에서 이제 프라이머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원을 했고, 네. 2016년 뭐 이때 맞아요. 하신 거죠. 네. 야, 그러면 그때 이제 지원했을 때는 앱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신 거예요? 앱을 이제 막 만든 상태에서 막 만든 네이버 상태에서? 카페에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네이버 카페만 운영했으면은 네.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개인 사업자로서 돈 많이 벌겠네. 아.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야망있고 네. 뭐랄까 인생을 바꿔야 돼 약간 이런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졌을 거고 그 아, 투자- 인생을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일단 롤렉스를 사신 거 보니까 인생을 바꾸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때 당시에 합격이 됐잖아요. 네. 그때 밸류는 얼마였어요? 막 생겨진 앱과 그 카페. 카페는 몇 명이었어요, 그때? 그때 카페는 네. 2만 몇천 명이었고 2만 명의 카페와 그리고 네. 그 저희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 시기여서 그 서비스에는 뭐 한 5만 명, 6만 명 정도의 네. 이제 유저였었고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원래 5억 5천만 원이에요. 아. 5억 5천만 원에 네. 그 5천만 원 투자. 그게 이제 표준 약관이었구나.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에 투자금은 3천만 원 받았었고 3.3억이었나요, 그러면? 3.3억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네.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사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했죠. 근데 아. 저는 그 당시에 거기 돈을 받았던 게 진짜 네. 지금 돌이켜보면은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운이었다. 왜냐면 그걸로 어찌 보면은 그 권동윤 대표님이랑 네. 그리고 그 당근 대표님이랑 네. 연이 네. 생겨서 네. 제가 혼자 있었으면은 찔끔하다가 망가졌을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과의 연으로 지금 프라이머 파트너도 하고 있는 거고 맞네. 당근도 갔었고 그거 정말 투자금이고 지분이고 아까워서 뭐 안 했었으면 진짜 내 인생 큰일 났었겠다. 또 그 딱지가 붙잖아요. 아. 국내 최고의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이제 만나려고 해도 더 쉬워지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공동 창업자의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건 더 완전 낮은 단계인가 보네요. 5.5억. 지금은 표준 약관이 10억에 1억. 맞아요. 그죠? 지금은 1억 투자하는 예. 거고요. 포스트가 10억인 건가요? 맞아요. 포스트 포스트 10억으로. 10억이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네요. 2배 정도 오른 거죠. 예, 코로나 덕분에. 기준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적 기준이나 이런 거 세우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을 많이 보겠네. 사람과 이 사업 분야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네.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이 큰 회사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사업 아이템이 많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 이제 처음 했던 거에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네, 네. 아주 본질적인 거는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뭐 돈 벌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주 사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유연하게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네. 창업 첫날의 아이템으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중요한 거죠. 이 기업가가 성장하고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작은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조언을 받고 해서 이제 7천만 원, 뭐 거의 뭐 1억 가까이 월에 맞죠? 그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빵 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당근마켓에 네. 인수가 됐는데 네. 당근마켓에서 제 느낌에 모두의 캠퍼스를 인수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 네.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나요? 일단 인수는 아니었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2018년, 19년부터 페이스북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학교별로 페이지들을 다 만들어서 네, 80 몇 80 개의 개로 페이지를. 운영했는데 네. 이제 그걸로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매출도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때도 있고 다음 달에 3천만 원일 때도 있고 이러면서 회사는 또 이게 관성에 의해서 조직 규모는 계속 커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번씩 월 적자인 때가 생기면서 그 되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27살 뭐 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큰 뭔가 압박감과 이게 내가 본연의 서비스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이런 그냥 전략적인 작은 수단으로 인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기반이 너무 약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당근마켓 대표님들한테 가서 조언을 받고 어떻게 훌륭한 서비스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배워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저희 메인 개발자이던 분, 그분 아직도 당근마켓에 있어요. 아, 네네. 7년째 일하고 있는데 예. 그분이랑 같이 옮겼고 그 회사가 매각된 건 아니고 그냥 저희 개인들이 이제 스톡옵션을 받으면서 네. 이제 갔던 거죠. 아. 그러면서 제 마인드는 이번에 또 큰 성공 못했지만 진짜 여기서 4년 배워서 네. 다음번에는 유니콘 창업을 만든다. 해야겠다. 유니콘 만든다. 무조건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당근에서 이제 3년 반, 4년 동안 느낀 거는 사람의 주어진 탤런트가 네. 저는 그 정도 기업을 만들 정도의 장인 정신과 어떤 서비스에 집중하고 고객에 집중하면서 다른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하나에 집중하는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구나를 오히려 당근마켓 대표님들이랑 엄청 많이 일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배웠었고 오히려 저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그냥 시작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딱 0에서 1까지만. 근데 1에서 100까지 가는 건 사실 관심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0에서 1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근마켓에 있으면서 많이 했죠. 근데 창업가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되게 허접한 창업가가 되겠죠. 창업은 그쵸. 키워야 되니까. 네, 비즈니스 PT 하다가 아유, 네. 부동산 PT도 하고 네. 뭐도 하고 하면은 그죠. 그저 그런 서비스가 될 거잖아요. 아, 맞아요. 갑자기. 그리고 그 전에 유저들은 다 붕 뜨죠. 맞아요. 어? 왜? 뭐야? 네. 직원들은, 뭐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 성향이 좀 그랬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당근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뭐 한 50만 명, 100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음 달에 200만 명이 되고 다음 달에 300만 명이 되고 코로나 시기가 이제 겹쳤거든요. 그래서 한 2주, 3주 만에 회사를 가면은 그 층 전체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채용도 빠르고 성장도 빠르고 이게 왜 이렇게 성장하는지는 사실은 만드는 사람조차도 몰라요. 그냥 크니까 크는 거지. 와,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제 경험하면서 태풍의 눈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 파도의 중심에 있는 서비스 혹은 그런 환경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를 많이 알게 됐고 당근마켓은 그 태풍의 눈에 있었네요. 그 태풍이 눈에 있었죠. 매일 몇 %씩 성장하고 회사도 이제 제가 10명 좀 넘을 때 들어갔는데 나올 때 5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만에 이제 좋은 거죠.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그래서 좋은 거죠. 네. 제가 어찌 보면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크면서 굶어 죽을 염려가 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창업이 맞나? 아니면 그냥 현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을 생각했던 건가? 진짜 창업하면 또 행복할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0에서 1까지 가는 걸 보고 오히려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오히려 스타트업 벤처 투자를 하는 게 더 잘 맞겠다 싶었던 거죠. 야, 아니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망하면서 그 서비스 자체가 위태로워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유튜브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는 분한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채널의 망함이 내 사업의 망함이 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역설적으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PT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로 인해서 트래픽 만드는 거를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줄이는 거 의미가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이 다른 게 늘어남으로써 이게 98, 95 뭐 이렇게 쭉쭉 줄어들어서 50 이하까지 줄어들게 만들고 그게 11, 2가 됐을 때 그 전에 100이었던 게 1이 돼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100배 성장한 건데 이 회사는 100배 성장한 건데 난 처음에만 기여를 했지만 맞아요. 그거를 만들려고 정말 미친 듯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역설적으로 유튜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를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벗어난 유입을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 큰 회사가 되니까요. 그죠? 저는 근데 그거에 실패했던 거죠. 페이스북을 벗어나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유저들의 유입과 이 흐름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서비스 자체의 힘이 너무 커서 당근은 유저들이 하루에 20분, 30분씩 보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실패하고 유입의 다양한 채널을 늘리는 거에도 사실은 실패해서
페이스북의 명운과 우리 사업의 명운이 함께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유튜브는 영원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페이스북도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긴 하죠. 예, 저는 페이스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때 지금 유튜브 채널들이 거래되는 것처럼 그 페이스북 페이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서 원래 옛날에 한 메일 썼었거든요. HAN 메일. 네. 근데 온라인 우표제 막 하려고 하면서 메일 유료화 하려고 하다가 다 네이버 메일로 바꿨거든요. 맞아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유료 도달을 극대화하고 네. 그냥 오가닉을 죽이면서 페이스북 망하는 거를 사람들이 봤잖아요. 맞아요. 너무 다행인 게.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그 선택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오가닉을 살려놓지 않을까. 그걸 봤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메타가 배우고 인스타그램은 오가닉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를 안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원래 메타에서 했던 짓이면은 인스타그램 유료로 광고 안 돌리면 도달 안 되는 그 페이지가 와야 되는데 네. 안 오고 있어요. 오가닉을 또 살려줘. 갑자기 올해 또 살려주고 오히려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오가닉 컨텐츠의 형태를 다양화하는데 더 신경을 쓰지. 예를 들면 뭐 이번엔 캐러셀을 민다, 이번에는 뭐 릴스를 민다, 이번엔 스토리로 올려야 민다, 뭐 그거를 살리는데 라이브를 민다, 뭐 이것들을 하지. 돈을 내야지 너네 이거 할 거야.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페이스북이 죽었던 것보다 조금 더 이게 길 수 있겠다. 서비스에 이게 아니면 맞아요. 정말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그 사실 서비스 자체의 본질 가치가 그 재밌는 컨텐츠가 많은 거니까 그거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가닉을 더 비중을 줘야지만 더 좋은 컨텐츠가 많이 이 플랫폼 내에서 돌아다니니까. 진짜 그 페이스북이 준 교훈이 실리콘밸리에다가 교훈을 줬잖아요. 맞아요. 그 덕분에 먹고 사는 거죠. 저 같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여튼 그렇게 가면서 태풍의 눈이라는 것에 대해서 태풍의 눈이라는 이제 개념을 가져오셨는데 맞아요. 그 태풍 안에 있는 회사를 투자해야겠네요. 네, 태풍의 눈에. 예.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뭐 당연히 이제 다 알죠. 근데 인공지능을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막 쉽게 만든다거나 그 회사에 제가 당근 들어갔을 때처럼 막 쉽게 갑자기 이제 뭐 오픈 AI나 아니면 뭐 클로드 같은 회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태풍은 뭘까 계속 고민해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크리에이터 영역이 다음 눈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 크고 있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 교육 쪽은 예전에는 뭐 메가 스터디가 있었고 이게 있었으면 요즘에 회사들은 채널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유저들을 모으고 또 유입 비용도 없이 큰 크리에이터 기반의 채널들이 회사들이 많아지잖아요. 월급쟁이 부자들이든 뭐 비즈니스 PT든 3프로 TV도 그렇고 3프로도 뭐 그렇고 미경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리고 교육 쪽에선 그렇고 뷰티 쪽에서도 티르티르 같은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막 수천억 단위로 성장하는 회사들도 다 이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었던 브랜드들이 올리브 인터내셔널도 그쵸. 예, 그렇죠. 그게 이전에는 다 광고비로 써서 매출의 40% 이 정도가 다 광고비로 나가던 회사들이 이제는 광고비가 없이 그 광고비만큼이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그 회사의 재무 구조가 너무나 좋아지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유저들의 확보되는 폭발력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뭐 교육 아니면 뷰티 아니면은 너무나 많은 산업 영역에서 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성공된 사례가 몇 개의 산업으로 제한되지만 그쪽에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크리에이터 펀드 만들어서 기업가들이 사업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고 하는 영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많죠. 기우쌤이 만든 헤메코라든지. 거의 요즘 대박이죠. 예, 기우쌤이 만든 헤메코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깡스타일리스트님이 만든 KKST. 거기도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참피디님이 만든 해기득 마켓.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글로벌로 보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20대 초중반 때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하나도 못했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면서 사실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게든 나의 팬들을 많이 만들고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게 꼭 내 얼굴을 만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의 팬들을 많이 만들고 내가 더 그 팬들에게 높은 가치를 선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채널도 상관없이 유튜브든 인스타든 상관없이 만드는 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떻게 성장할지 전혀 예상되지 못하지만
몇 년 후를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사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하신 거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네. 인플루언서였던 맞아요. 거고 아무도 그걸 기반으로 몰랐지만. 그죠? 그게 꼭 얼굴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컨텐츠 기반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오늘의 집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어떤 대장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의 집 무신사. 무신사. 그쵸. 그죠? 다 똑같죠. 컨텐츠 기반이잖아요. 무신사도 스타일이라고. 원래 그 무서운 컨텐츠 괴물이었던 힙합퍼를 이기고 아, 그게. 아니 진짜 오랜만에 듣네. 아니 원래 무신사보다 힙합퍼가 더 잘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죠. 맞아요. 네. 수많은 크리에이터 군단들과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무신사의 팬 집단들이 네. 그게 약간 시드가 되어서 네. 지금의 이제 무신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게 어떤 산업에까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느껴져요. 확실한 거는 그거를 쿠팡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은 굉장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적인 성장 전략이고 쿠팡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굉장히 틱톡 같은 경우는 아예 방향을 다 바꾼 그런 거고 유튜브도 2026년 유튜브를 쇼핑으로 바꾸는 원년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도 해버렸고 사람들이 이제는 무신사나 쿠팡이나 그런 커머스 업체보다 본인이 팬인 크리에이터를 더 믿으니까 그 플랫폼들이 더 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진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펼칠 수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근데 그게 꼭 크리에이터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저한테 투자회사 심사역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열심히 분석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에 계속 아카이빙 시키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너가 원하는 투자회사 아무리 훌륭한 회사도 다 골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직업으로서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그냥 취업할 때도 아니면 어떤 내 자신의 그 압도적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 시대에서는 좀 방향성이지 않을까. 그게 약간 태풍에 지금 봤을 때는 눈 중에 하나다. 눈 중에 하나다. 뭐 물론 우주 산업도 좋고 AI 산업도 좋은데 네. 그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하기가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 태풍은. 네.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나온 지 이제 16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좀 찾아보면서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우리나라의 큰 모바일 회사들은 전부 다 그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2009년, 10년에 쿠팡,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기 초입에 또 이제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고 태풍이 시작되는 그 초반에 어마어마한 플레이어들 혹은 어마어마한 플레이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꽤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크리에이터 시장 그리고 지금 AI 뭐 이런 게 이제 막 초입인 것 같아요. 근데 초입이어도 일반 대중들은 그거 이미 끝났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그거 진짜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게 챗GPT 있잖아요. 챗GPT는 끝났다고 그런 사람 진짜 많았어요. 이거는 못 따라와.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그 윌 스미스 스파게티 먹던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진짜 그때 뭐 엔비디아 사놓을 걸.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사실 초입인지 이제 끝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이제 뭐 공동구매 거래량이 이제 홈쇼핑을 넘어가고 아니면 이제 이 규모 자체가 너무나 막대하게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시작인 것 같고 거대 공룡들 뭐 쿠팡이나 이런 거래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쉽진 않겠지만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태풍의 눈을 읽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태풍의 눈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뭔가 이거는 태풍이 동남풍이 분다. 이거는 적벽이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제가 그 당근에 합류했을 때 예시를 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기업 가치 뭐 400억이었을 때 매출이 얼마 안 됐거든요. 월에 한 5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였는데 그 정도 가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매출 연에 뭐 한 10억 나는 회사가 몇백억일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의 재무적인 수치가 아니라 유저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한 달에 30번 들어오고 매너 온도가 막
90도 넘는 아주머니들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이걸 스와이프하면서 당근의 모든 매물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끈끈한 유저들이 소수지만 늘어나고 있는 시기였었고 끈끈한 유저. 네. 예.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선행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엄청나게 많이 쓰는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AI도 이전에는 사람들이 한두 번밖에 안 썼지만 전 요즘 달고 살거든요. 다들 달고 살 텐데 그렇게 얼리 어답터를 이제 지나서 많은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그 서비스에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그 태풍의 눈을 더 먼저 볼 수 있는 근거이지 않을까. 중독자의 등장. 중독자, 근데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독자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 중독자들이 이제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구매하고 멤버십 가입하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런 근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중독자. 아니, 중독자가 막 저처럼 그 수익화 중독자는 아직 등장을 많이 안 했죠. 이거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특성도 있겠지만. 네. 근데 분명히 저는 이 중독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익화 관련된 컨텐츠들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 인스타 파가지고 그거 계속 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거 재밌는 거예요. 끈끈한 유저에, 아까 전에 끈끈한 유저 얘기해 주셨는데, 끈끈한 유저는 재밌는 사람,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 저는 그 호갱노노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호갱노노의 끈끈한 유저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네이버 검색 그 이번에 개편된 거, 네이버 부동산이 한번 개편이 됐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네이버 페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니요. 그 말고 그 안에 자체 UI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보내고 하는 유저. 네. 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만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오류가 난다. 막 이런 거를그 정도의 이제 끈끈한 유저인데 그런 유저가 저 하나가 있다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그 끈끈한 유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네. 그런 끈끈한 유저가 있을까? 이 세상에 끈끈한 유저가 있을까? 저는 그거와 관련된 용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끈끈한 유저가 있는 겁니다. 그들만 쓰는 용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은 우리가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 물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써놓고 대한민국의 사람한테 읽게 하면 다 물건 이렇게 읽죠. 근데 어떤 특이한 인간들은 물건이라고 읽어요. 걔네들은 그 세계의 끈끈한 유저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 대해서 평당 얼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 안 쓰는 말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계만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로 소통한 걸 내가 봤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새끼들은 끈끈한 유저.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끈끈한 유저, 이거는 이제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고, 끈끈한 유저를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 거기 밑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다? 끈끈한 유저 있는 세상입니다. 네, 그들만의 언어로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이 좀,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얘기했어요. 검색해봤는데 유튜브 채널 있어. 근데 그 팔로워가 한 5만 명 이상인데 밑에 보니까 뭐 지들만의 뭐, 야, KNJ는 어떠냐? KNJ가 뭔지도 몰라. 근데 지들끼리 쓰는 말이야. 네. 근데 그거는 대박이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세계가 끈끈한 유저예요. 신생 분야의 끈끈한 유저가 늘어난다. 그게, 엄청난 그거네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실 때도 아까 무슨 온도라 그랬잖아요. 매너 온도.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러세요? 매너 온도가 그냥 그 끈끈한 유저들의 특징인 맞아요. 거죠. 그들에게는 매너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게 무조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J커브나 양적인 팽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런 자본시장에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혹시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제 크리에이터인데 내 유저들, 내 팔로워들이 정말 끈끈하다라고 하면은 꼭 좀 연락 주십시오. 끈끈한 유저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바로 프라이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노태준 이사님, 저 전화번호를 공개할까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용어를 만들어야 되냐. 매너 온도라는 거는 당근에서 만든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끈끈한 언어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건 그 언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끈끈함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언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 당근마켓도 그 보는 재미와 이게 극단적으로 높고 여기서 활동을 더 잘하고 이 온도를 높이고 싶으니까 그 온도가 중요해진 거고 사실은 그 본질적인 서비스의 가치
호갱노노도 실거래가 보기 너무 편하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들만의 언어나 아니면은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크리에이터도 본인이 좋은 정보들이나 아니면 가치 있는 컨텐츠들 계속 만들어내면은 이제 팬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활동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내가 정말 타겟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 혹은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제가 봤던 훌륭한 창업가들은 다 그거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본질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호갱노노도 이제 투자했었거든요. 호갱노노의 심상민 대표님이나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님이나 두 분이 또 친해요. 근데 둘이 성향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고객에게 집중하고. 아, 그러니까 그 호갱노노 그 아파트 안에 이제 커뮤니티 그게 들어온 느낌이 뭔가 당근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결과론이지. 막 저희처럼 막 이렇게 시끄럽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좀 그런 공대남, 너드들의 느낌이 나는데 조용하게 계속 우리가 확보한 유저들 혹은 우리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이거는 결국 그 바로는 티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누적되면서 입소문 나고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분은 INTJ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처음에 어떻게 그 당근마켓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좀 지내야 되나. 근데 군대에 있을 때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은 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가정이 이제 좀 쉽지 않아서 아, 이거는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가도 답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 22살, 1살 이때인가요? 그때죠. 이제 왜냐면은 제 상황 자체가 어떤 길이 보여야 되는데 스테디하게 이제 성장하는 형태로는 쉽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제 수백 배, 수천 배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창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망했어요. 뭐 처음에는 대학교 전공책 중고 서점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기당해서 한번 망했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 서비스도 했는데 다 잘 안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23살, 24살 때 했는데 다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 지금 시대에서는 내가 그런 서점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개발도 하나도 못하지만 이 수천 배, 수만 배 커질 수 있는 영역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분야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두의 캠퍼스라는 대학생 커뮤니티, 강의 평가랑 기출문제랑 이런 것들 공유하는 서비스였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대학생이 만들 만한. 네, 맞아요. 이거 근데 들어본 것 같은데, 모두의 캠퍼스. 한창 될 때는 되게 잘 됐었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개발자도 없이 그 외주로 처음에 500만 원으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게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났어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뭐 3만 명, 5만 명, 7만 명 이렇게 늘던 시기에 제가 이전 창업 때 배웠던 게 이상한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랑.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전 사업 때 접근했던 아저씨들이 사실은 다 사기꾼이었었고 그래서 새로 창업을 할 때는 정말 좋은 구조를 만들고 정말 베스트한 파트너들로 구성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스타트업 책들 많이 읽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머 권도균이 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니시스 이니텍 이런 거 4-5개 창업했는데 다 이제 상장하거나 매각하고 지금은 이제 투자회사 운영하는 프라이머가 투자 받기엔 최고의 회사구나. 저분이랑 같이 하면은 그런 이상한 날파리들이 안 꼬이겠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 성과가 나자마자 바로 프라이머에 투자 지원을 해서 거기로부터 첫 번째 기관 투자를 받았었어요. 아, 모두의 캠퍼스를 가지고 창업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창업 몇 명이서 했어요? 그때 저 혼자서 했죠. 아, 혼자서? 네, 혼자서 했고. 아, 혼자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권도균 대표님한테 프라이머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배치. 네, 배치 이제 2016년, 17년 이때였는데요. 권 대표님은 싫어했는데. 네. 아, 이거는 좀 별로다. 이 사업은 별로다. 이걸로 큰 회사 된 경우가 없다. 근데 지나고 보면 또 맞는 말이었어요. 그걸로 큰 회사 된 경우는 없으니까. 뭐 에브리타임 정도인데 그 자체도 수천억 단위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투자를 받았었고 투자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그 당시에는 저에겐 큰 돈이었지만
그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근데 그 프라이머 펀드의 그 당시의 출자자 중 한 분이 이제 당근마켓 대표님이었었고, 네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당근마켓 대표님과. 그러면서 당근마켓 회사가 4명, 5명일 때 이제 저한테 와서 저희가 그 당시에 돈을 잘 벌었거든요. 커뮤니티로. 네네. 한 달에 한 7천만 원씩 벌었어요. 광고해서. 네. 그래서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당근마켓이 아주 작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아는 것들 말씀드리고 또 그 당근마켓 대표님이 저한테 그럼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플랫폼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였나요? 네, 저는 왜냐면 혼자 창업했는데 그분들은 다 뭐 네이버, 카카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을 여러 번 매약하신 후에 이제 만들었던 다시 당근마켓을 창업하신 분들이니까 네, 네,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플랫폼 비즈니스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들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냥 되게 택티컬한 작은 전략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으면은 나도 유니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공동 창업자도 없고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3년, 4년 정도 하다가 당근마켓이 그 당시에 당근마켓 사업팀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10명쯤 넘어갈 때. 그때 저랑 저희 같이 일하던 개발자가 당근마켓에 이제 합류를 한 거죠. 이사님이 여기에 들어오실 때 실제로 투자도 하시면서 들어오신 거죠? 맞아요. 제가 네. 사실 꽤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네. 이 펀드라는 게 펀드가 조성되려면은 많은 출자자분들이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출자를 했고 그걸로 이제 제 돈을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 펀드는 어때요? 지금 펀드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는 이제 막 국내 대형 그 VC처럼 막 몇천억짜리는 아닌데요. 네네. 총 관리하는 그 금액은 몇백억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고 근데 저희는 되게 좋은 성과들 많이 냈잖아요. 좋은 성과를 많이 네. 냈어요. 사실 어떤 뭐 성과가 있을까요? 맨 처음 프라이머가 시작하면서 투자했던 회사들 11개 중에 마이리얼트립이 지금 기업 가치 거의 1조 원 가까운 된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스타일쉐어라는 회사는 29cm를 이제 흡수해서 무신사에 3천억에 팔렸고 번개장터는 7천억짜리 회사가 됐는데 그게 다 첫 번째 투자 때 이제 만들어진 사례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네. 투자했었던 회사들은 기업 가치 2억, 3억 이 정도 언저리에 투자했으니까 투자 원금 대비로는 사실 1000배, 2000배 가까운 이 일반인들이 들으면 사기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또 숨고라는 회사를 이제 1900억 정도에 매각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오피셜 기사는 안 났는데 미국에 엄청나게 큰 이번에도 뭐 4천억 정도 규모의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 하나하나가 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오는 이제 상황인데요. 저희는 워낙 창업 초기에 들어가는 얼리 스테이지 투자자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망한 것도 많겠죠? 그쵸. 엄청 많이 망하죠. 한 60, 70% 정도 망하는 것 같아요. 60, 70%면 생각보다 별로 안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보다 사실은 투자한 회사 중에 10% 정도, 15%가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망했다기보다는 계속 그 시도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 회사는 지금 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5년 후, 6년 후에 연락 와서 저희 미국 최대 VC A16Z한테 투자 받았다고 연락 와서 저희가 그 가치를 0으로 해놨다가 그게 갑자기 몇백억 수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시도해서 잘 되면은 그동안의 실패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그 수천 배의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투자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엑시트한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물밑에서 엄청 잘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죠. 네. 자세한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프라이머 홈페이지 들어가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죠. 네. 제가 운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최근 10년 동안은 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운들이 따라왔는데 그게 어디서 왔나? 내가 좋은 판단을 했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갈림길에서 그런 판단들이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항상 되게 존경할 만한 멘토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어른들이랑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프라이머 권동현 대표님도 그렇고 아니면 당근 김재현 대표님한테 어떻게든 저기 옆에서 뭐라도 배워야겠다라고 했던 그
3, 4년의 시기가 또 지금의 투자자로서 저를 만들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된 거고. 근데 그게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옆집 형일 수도 있고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이제 옆에서 열심히 혹은 책에서도 굳이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같이 있는 게 내 인생의 운을 막 수백 배 높여주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봤다는 책 있잖아요. 그 인생의 진짜 퀀텀 점프를 만들어준 그 프라이머에 내가 지원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해준 그 책이 제목이 뭐예요? 아, 그게 스타트업 경영 수업 그 책인데요. 네. 글로벌로는 뭐 예를 들어 손정의 300년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는 성함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아메바 경영. 맞아요. 아메바 경영. 네. 네네. 그 회장님의 이제 저서들도 이제 쭉 있고, 한국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제일 높은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함께 하면서 많은 게 달라졌고, 사실은 이건 대표님한테 처음 드리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당근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의무 재직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채워야지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제가 당근 대표님이랑 같이 스키 타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권도균 대표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스키장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권도균 대표님한테 투자 손실을 끼쳐드린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제 개인은 돈 이제 주식을 받았지만 회사 자체는 투자금을 받았지만 망가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만나기 싫었어요. 아씨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당근 대표님 저 빠지면 안 돼요.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같이 식사 자리를 하게 됐고 근데 저한테 다음에 창업하면은 꼭 다시 나랑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실패한 그리고 자신에게 손실을 끼친 창업가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거기서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프라이머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훌륭한 분들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네.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진짜 큰일 난다. 힘들어진다. 네. 투자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원투 원치한테 들어보거든요. 네. 근데 투자한 회사 중에 네. 뭐 VC라든지 그런 거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잘못 돈 받으면 그거 다 갚아야 되는 상황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게 잘못 엮여가지고 젊음을 다 네.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아까 프라이머로 나오셨지만 프라이머가 아니더라도 저 이름 있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집에 조폭 찾아오고 진짜 이런 세상도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투자 받는다 그러면 그게 개인 돈은 그냥 받지 말라 그러면 받지 마라. 차라리 은행에 대출을 받아라. 저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 하는데 투자해 주세요. 제가 누군지 알고 제 돈 받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바에 은행 돈 받는 게 낫고 펀드 돈을 받는 게 낫고 실제 사업을 해서 내가 투자해서 사업을 키우겠다는 게 청사진이 분명하면 펀드의 돈을 받아야죠. 맞아요. 그러면 성장을 향유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주겠다. 이러면 은행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선택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돈이 다 똑같은 돈처럼 보이지만 네. 어떤 돈들은 심지어 그 펀드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네. 어떤 회사는 회사가 망해도 평생 못 그만두는 다른 직업도 못 가지고 항상 평생 이 회사 소속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이해관계인으로 묶여서 노예네, 노예.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직업의 자유가 사라지는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참 조심해야죠. 왜냐면 그게 돈을 빌려주거나 펀딩 하는 사람은 여러 번 써본 거고 받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받는 거니까 케이스 숫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또 요즘 재미나이의 등장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프라이머 펀드에 돈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오늘 프라이머의 노태준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